정서진 34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강남 명문고 국어교사. 번듯한 대기업 임원인 남편 최준영 38세과 예쁜 딸 예나 6세를 두었다. 그녀의 집은 서재와 드레스룸이 따로 딸린 70평대 아파트였고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지적이고 우아했으며 심지어 모성애마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차가운 유리벽이었다. 서진은 그 안에서 질식하고 있었다. 남편 최준영은 그녀의 삶을 물질적인 완벽함으로 채웠지만 서진에게는 감정적인 교류를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은 교사잖아. 지성인이고. 이 정도 삶이면 충분하지 않아? 준영에게 서진은 자신이 일군 성공의 완벽한 전시품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회사 실적과 딸의 조기 교육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운 계산기로 가득했다. 서진은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공허함을 느꼈고 그의 논리는 완벽했기에 그녀의 감정은 늘 불필요하고 히스테리컬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윤택한 침묵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었다. 서진의 학교 3학년 문과반. 그곳에 이민호 씨 8세가 있었다. 민호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렸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무례하고 반항적이었다. 그는 부모의 관심 밖에 버려진 아이였고 그 외로움은 그의 눈빛을 항상 어둡고 거칠게 만들었다. 처음 서진이 민호에게 이끌린 것은 그의 작문 시간이었다. 모두가 정답을 쓰려 애쓸 때 민호의 글은 분노와 허물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다. 서진은 그의 글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자신이 결혼 생활 동안 억눌러왔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보았다. 민호야, 내 글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너무 상처받은 채로만 쓰지 마. 내 재능이 아까워. 서진의 따뜻한 칭찬에 민호는 처음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선생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제 외로움을 알 리 없잖아요. 민호의 도발적인 말은 서진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일탈의 욕구를 자극했다. 서진은 민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교사의 관심이 아니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공감과 인정, 그리고 위로를 투영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방과 후 글쓰기 심화 지도라는 명목으로 민호를 교무실로 불렀고 이내 학교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한 카페에서, 다음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에서. 서진은 민호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나도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고 있어. 이 완벽한 삶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 민호는 자신을 한 명의 어른으로 대하는 서진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금세 사제지간의 선을 넘어섰다. 서진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금지된 끌림을 영혼의 교감이라고 애써 포장했다. 밤마다 남편 준영과 딸 예나가 잠든 후 그녀는 민호와 수백 통의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민호는 서진에게 연인 이상의 집착을 보였고 그녀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여자로 사랑해요.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선생님의 눈빛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이젠 선생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서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윤리적인 죄책감과 도덕적 의무감 사이에서 격렬하게 고뇌했지만 결혼 생활의 공허함이 그 모든 죄책감을 이겨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이제 그 가면 아래의 얼굴은 18세 소년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첫 육체적인 접촉 이후 폭풍처럼 격렬해졌다. 이 부적절한 관계는 남편 준영에게 발각되기 직전까지 1년 이상 비밀리에 지속되었다. 서진은 학교 업무와 세미나 참석, 심지어 엄마들 모임을 핑계로 삼아 일주일에 최소 23회 이상 민호와 만났다. 그녀는 타인의 눈을 피해 숨어드는 스릴에 중독되었다. 학교가 끝난 늦은 오후 혹은 주말 오후, 서진은 늘 후드가 달린 옷이나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민호를 만났다. 서울과 경기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며 매번 다른 모텔이나 소형 부티크 호텔을 전전했다. 마치 비밀 요원처럼 그들의 만남은 완벽하게 은밀했고 그 은밀함 자체가 짜릿한 흥분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의 시선과 윤리적 잣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서진은 12년 동안 억눌렸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분출했다. 민호의 젊고 거친 에너지는 그녀에게 극도의 욕정적 쾌락을 선사했다. 남편 준영의 매뉴얼처럼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행위와 달리 민호의 애정 행각은 서툴지만 야성적이었다. 그는 서진의 몸을 거칠게 탐했고 서진은 그 야수 같은 행위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지적인 교사도 완벽한 사모님도 아닌 그저 욕망에 굶주린 한 마리의 암컷이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느끼는 쾌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책감과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잊었다. 민호는 서진에게 금지된 열매의 달콤함을 느끼게 했고 그녀는 그들의 은신처를 자아 해방의 공간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했다. 수시로 모텔을 드나들며 누리는 비밀스러운 쾌락은 서진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과 같았다. 이 일탈의 시간 동안 서진은 딸 예나의 학부모 상담 전화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기 일쑤였다. 그녀의 모든 시간과 정신은 오직 민호와의 비밀을 지키고 그와의 다음 만남을 계획하는 데에만 쓰였다. 그녀의 불안함과 쾌락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준영에게 학회 참석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주말 민호와 함께 학교 근처의 한적한 호텔로 향했다. 그녀는 6살 딸을 남편에게 맡긴 채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내려놓았다. 호텔 방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금지된 관계를 맺었다. 남편 준영은 평소처럼 깔끔하고 완벽했다. 그는 서진의 학회 참석이 끝난 일요일 오후 서진의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갔다. 준영은 운전석 아래 매트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찢어진 종이에는 호텔 더 뷰라는 로고와 함께 202X년 5월 15일 2345분이라는 희미한 인쇄가 보였다. 금액은 가려져 있었다. 준영의 직감은 매섭게 발동했다. 그는 이미 1년 넘게 계속된 서진의 잦은 외출과 변해버린 태도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준영은 곧바로 호텔 더 뷰로 달려가 영수증을 재발급받았고 서진의 카드 번호와 서명을 확인하며 굳어버렸다. 그는 집에 돌아와 서진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호와의 수많은 메시지, 1년 이상 지속된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의 증거들이 준영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정서진. 이게 뭐야? 당신은 만 18세도 안 된 미성년자를 데리고 이런 짓을 1년 넘게 했어? 준영의 분노는 천둥처럼 방을 뒤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서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영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서진을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강남 명문고 여교사, 고교생과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자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충격은 센세이셔널했다. 뉴스는 속보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서진의 우아했던 사진과 민호의 어두운 졸업사진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온라인에서는 서진의 신상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교사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부터 파렴치한 늑대 선생님이라는 비난까지 악성 댓글이 홍수를 일었다. 대중은 지성인으로 포장된 여성의 추악한 일탈에 대해 도덕적 단죄의 칼을 휘둘렀다. 교직 사회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서진이 근무하던 명문고는 비상회의에 돌입했고 학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동료 교사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곧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 윤리를 짓밟았다며 공분했다. 특히 서진과 가까웠던 동료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교장과 재단은 서진에게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사직을 통보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학교 앞에서는 서진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열렸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미성년자와 불륜이라니.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사를 즉각 처벌하라. 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서진은 한때 존경받던 지성인이었으나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일탈의 상징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형사 고소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진은 모든 것을 인정했지만 민호와의 첫 관계 시점을 두고 격렬하게 다투었다. 민호는 이미 만 18세가 되었고 형법상 청소년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서진의 변호인은 능수능란하게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피고인 정서진과 이민호 학생의 첫 관계는 이민호 학생이 만 18세가 된 202X년 5월 20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민호 학생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년이었으며 두 사람은 성인 남녀로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1심 형사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및 성년 이후 행위로 판단하며 서진에게 무혐의 또는 불기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진은 잠시나마 법적 처벌을 피한 듯 보였고 이는 언론에 다시 한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돈과 권력이 정의를 이겼다는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준영은 1심 결과에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항소했다. 그는 가장 유능한 사립탐정과 특수수사팀 출신 변호사를 고용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여자가 아이를 두고 호텔에 간 첫날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 수사팀은 준영이 확보했던 호텔 더 뷰의 영수증 날짜 5월 15일을 중심으로 호텔의 예약, 서류, 체크인 기록 등 보존된 자료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특히 제 수사팀은 당시 체크인을 담당했던 프런트 직원을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다. 직원은 남자 학생이 너무 어려 보여 혹시 신분증을 확인했었는데 생일이 며칠 남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이 결정적인 진술과 함께 확보된 체크인 서류에 기재된 민호의 실제 생년월일이 확인되면서 민호의 생일 5월 20일과 호텔 영수증, 날짜 5월 15일 사이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72시간의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호텔의 CCTV 보관 기록을 추적했고 5월 15일 밤 11시 45분경에 CCTV 영상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행히 준영의 집요한 항소 덕분에 기록은 삭제되기 직전의 시점에 확보되었다. 복원된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202X년 5월 15일 23시 45분. 로비에 들어서는 서진과 민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영상과 직원 진술, 그리고 예약 기록은 두 사람의 첫 호텔 방문이 민호의 만 18세. 생일 5월 21일 불과 5일 앞둔 시점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했다. 민호의 1심 진술은 명백한 위증이었고 서진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법원은 뒤집혔다. 민호의 생일은 5월 20일, 첫 관계 발생일은 5월 15일이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는 명백한 시점이었다. 서진은 만 18세 미만인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 입증되었다. 이 72시간의 미스터리는 서진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항소심 법정에 선 서진은 1심 때의 오만함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검사가 CCTV 영상과 호텔 투숙 기록, 그리고 민호의 초기 진술의 위증을 근거로 그녀의 혐의를 입증했다. 준영은 증인석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딸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혹독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준영의 목소리는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항소심 법원은 그녀의 교사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교사로서의 자격 박탈과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교사직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향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 민호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의 가족은 준영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민호를 급히 외국으로 도피시켰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서진은 준영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딸 예나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 모든 소송이 끝난 후 서진은 준영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완벽한 아내도 지적인 교사도 좋은 엄마도 아니었어요. 단지 외로움에 굴복한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제 죄를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이제 교사가 아닌 작은 동네의 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사서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삶은 삭막하고 고독했다. 몇 년 후 서진은 우연히 멀리서 딸 예나를 보았다. 예나는 몰라보게 성장하여 교복을 입고 있었다. 준영은 예나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서진은 숨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 대신 깊은 슬픔이 드리워 있었다. 그는 완벽했던 가정을 잃었고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서진은 눈물을 훔치며 예나와 준영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해방은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한 파국의 스캔들로 끝났다. 그녀의 남은 삶은 스스로가 만든 만 18세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죄를 갚아나가야 하는 고독한 여정이었다.